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자, 오늘 종이동물원에 있는 14편 단편들을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댓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팟빵에서 뒷심뚝심님, 30대에서 50대 중반의 여자 이야기라 YG님의 말씀에 혹해서 읽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축구를 일부러 싫어합니다. 남편이 축구팬이거든요. 월드컵 조 추첨부터 보면서 밤새고 첫 애 낳고 집에 왔는데 전화해서 첫 마디가 축구 녹화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월드컵 녹화 비디오 테이프가 몇십 박스였고 조기 축구회로 아저씨들 동네에서 만나면 인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렇거든요. 축구는 마음 아픕니다. 그러나 작가님 덕분에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 같습니다. 축구를 매개로 강한 사람 되겠습니다. 결론은 뭐 이거. 여기 혼비님께서 댓글 남기셨죠? 네, 댓글 남겼어요. 네. 아 근데 진짜 YG님의 말씀에 혹해가지고 제 책을 읽어봐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 진짜 YG님한테 밥 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밥을 사는 게 아니라 술을 사야 돼요? 아니 술을 사는 게 아니라 저번에 이제 술을 한잔 하셨는데 저한테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랬는데? 응? 뭐라 그랬는데? 밟고 싶은 캐릭터라고. 그 뭐 막말이에요. 남들도 다 흔히 하는 말이잖아, 그거는. 아니 YG를 밟고 싶은 캐릭터라고 YG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밟고 싶다라고 하기보다 YG님 캐릭터 자체가 약간 네. 사람들한테 왠지 네. 이렇게 좀 재수없는 캐릭터. 아니 재수없는이라는 이미지보다 왠지 이기고 싶고 눌러보고 싶은 그런 캐릭터다 이런 얘기를.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뭐 때리고 싶다 그런 이런 표현도 하고 뭐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캐릭터, 뭐 밟고 싶은이라는 표현은 좀 참신하긴 하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약간 계속 그 말을 왜 그렇게 그 말을 느낄까요, 듣고 우리가? 나서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막 곱씹고 있습니다. 제가 밥을 2번 사야 되겠네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면 네. 그 이유는 YG가 너무 책도 많이 읽고 너무 아는 것도 많고. 아, 저는 반대로 YG님이 너무 네. 정직해서, 그러니까 솔직히 약간 가식이나 위선으로 약간 자기 이미지 포장할 수도 있는데 가만 들어보면 저분 저렇게 얘기했다가 아닙니다. 뒷감당 저희 어떻게 하려고 애청자 하는 중에 얘기들을 그리아님은 저를 보고 가식 덩어리라 그랬습니다. 절대 아니 솔직한 사람을 왜 우리가 밟고 싶고 때리고 너무 싶어요? 솔직하고 바른 말하는 캐릭터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너무 가식적인 사람을 우리가 가서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저는 아니, 그래서 YG님을 좋아. 국민성문화 소개해야 됩니다. 그러게 이 얘기가 왜 이렇게 길어졌지? 달려라 선용님, 지난번 도서 이벤트에 당첨되었던 달려라 선용입니다. 보내주신 책 5권은 말씀드렸던 대로 졸업하는 저희 반 학생들에게 잘 전달했습니다. 며칠 전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 구장에서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보기 위해 런던 유스턴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다가 작은 서점에 들렸습니다. 야 스케일. 가즈오 이식으로 등 책걸상에서 접했던 작가들의 책이 보이니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중에 제 눈에 들어온 책이 있었으니 바로 맥파이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책걸상에서 듣고 읽으려고 찜해두었던 책이라 반가운 마음에 바로 사서 기차에 앉았습니다. 영어 책이라 읽는 속도는 느리지만 작품의 배경인 영국을 여행하며 틈틈이 읽는 맛이 쏠쏠합니다. 참고로 영국 뒷골목 펍에서 먹는 맥주 너무 맛있습니다. 책걸상 애청자분들과 이 맛을 공유하고 싶네요. 아 저도 공유하고 싶네요. 아, 달려라 소장님 지금 염장 지르려고. 너무 부럽네요, 진짜. 욕할 뻔했어요. 난 언제 가보나 여기 맨체스터. 네, 너무 부럽습니다, 달려라 소장님. 네. 네, 션최님, 요 네스베의 맥베스를 방금 다 읽었습니다. 제가 요 네스베의 팬인데도 이 책은 진도가 너무 안 나가더라고요. 다 읽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플롯이 복잡하지 않으니 400쪽 정도였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내가 했던 말이잖아요. 이거 네, 그대로. 네. 글로리아 113님, 정주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요골 골절을 당해서 피눈물에 재활 중인데요. 재활 중에 들으니 피눈물이 좀 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흐흐. 네. 쾌차하시길 바랄게요. 네, 쾌차하십시오. 메이커의 뚝딱뚝딱 목공도구 편 들으시고 두 분이 반가운 댓글 남기셨는데요. KWONDDO맘 권도맘? 네, 오디오 클립으로 듣다가 팟빵으로 옮겨왔어요.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책을 산 첫 번째 독자일 것 같습니다.
남편이 헤펠레 목공방에서 목공을 배웠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외계어 투성이지만 남편은 재미있게 읽기를 바랍니다. 네, 남편분은 아주 재미있게 읽으실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M32님, 취미 미술을 10년쯤 넘게 하고 있는데 선생님을 포함해 목공으로 넘어가는 분들 많아요. 요즘 제일 핫하죠. 주방 소품 벌써 상한가 쳤어요. 책걸상의 다양성에 짝짝짝. 도구 이야기도 좋지만 순수 목각에 대한 책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단한 정도의 나무 선택과 구매처, 조각 소도구에 관한 정보가 담긴 그런 책 말입니다. 나무 인형 깎기 너무 매력적이죠. 방송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소개하면서 관심이 있으신 애청자분들이 있을까 하고 약간 걱정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재밌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셨네요. 네. 자, 종이동물원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작품이 책 제목과 같은 종이동물원. 근데 원제는 더 페이퍼 머네저리. 네. 이게 동물원이라기보다는 그 동물들이잖아요, 원래. 네네네. 네. 사전 찾아보니까 무슨 동물 쇼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야생 동물들 네, 그렇게 이런 해석이 되어 해석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동물원 이름으로도 많이 쓰더라고요. 메너저리라고. 우리나라에는 메나저리라는 빵집이 있죠. 그것까지는 그것까지는 몰랐어요. 있어요. 있어요? 동물 모양 빵들이 파나요? 아니 그냥 평범한 빵집. 그래요? 거기서 많은 분들이 빵 사면서 이 빵집 이름 뭔지 모르고 그냥. 근데 약간 그 단어의 어감이 좀 고급진 어감이잖아요. 네. 약간. 그래서 왠지 막이 불어의 그 빵 블랑제리 뭐 이런 거랑 네. 비슷해서 메나제리.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더 페이퍼 주라고 했으면 약간 이 소설의 이미지랑은 별로 맞지 않았을 네. 것 같아요. 맞아. 음. 네. 자,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짧게들 소개 좀 해보죠. 일단은 이제 아들의 시점에서 소설이 전개가 되죠. 네. 예, 이제 엄마가 어렸을 때 그 종이 공예를 굉장히 잘하셨던 분인가 봐요. 그래서 아이가 심심해할 때마다 종이로 뭐 호랑이라던가 기린이라던가 뭐 사자라던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아이한테 준 거죠. 그러면은 아이가 이제 그걸 가지고 노는데 약간 여기서 이제 현실과 환상이 이제 넘나드는데 마치 아이가 보기에는 그 종이 동물들이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자기가 학교 갈 때는 자기를 따라오고 자기랑 같이 숨바꼭질도 하면서 놀아주고 등등등 하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굉장히 자기한테 좋은 추억을 줬던 동물들이었던 거죠. 근데 철이 들면서 이제 불편한 사실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아빠는 미국 사람 백인, 네. 엄마는 중국 사람. 중국 사람이고 아이는 이제 뭐 요즘 말로 하면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냥 다른 인종끼리 결혼한 게 아니라 아빠가 홍콩에 가서 그 카탈로그 보고 이렇게 신부를 좀 돈 주고 사왔다 그럴까요? 네. 좀 그런 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매혼.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중국의 조선족 여성들이랑 그렇게 원격으로 선을 보신 다음에 가셔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원정 뭐 결혼 이렇게 하는 네. 경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하여튼 엄마는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하고 네. 또 그다음에 이거 워낙 짧아가지고 조금만 네. 더 얘기하면 이제 끝인데. 끝이에요. 네. 이제 그래가지고 이 불편한 진실을 깨닫게 되어버린 게 좀 철이 들면서 막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아, 멀쩡하게 생긴 남자가 왜 중국까지 가가지고 여자를 사와. 참 취미가 고약한 사람이야. 이러고 동네에서도 막 동네 아이들이 야 너희 엄마 중국에서 사온 여자라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를 놀리니까 아이는 엄마가 굉장히 혐오스러운 거예요. 네. 철이 들면 들수록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었지? 게다가 이제 또 학교를 가면 또 엄마가 이제 뭐 매매혼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중국인이니까 도시락도 다른 아이들이 먹는 밥이랑 다른 중국식 도시락을 싸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서양 아이들한테 놀림거리가 되고 그렇게 이제 왕따 그러니까 따돌림을 당하니까 이제 하루는 집에 와서 엄마한테 나는 이제 완전 미국 아이로 잘하지 않는 한 아이들한테 계속 배척을 당할 것 같으니까 나한테 영어로만 얘기하라고.
근데 엄마는 영어를 못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랑 대화를 이제 끊으며 중국적인 모든 것과 멀어지며 자기랑 같이 놀았던 종이 그 인형 동물들도 다 상자에 처박아가지고 이제 치워버리고 네.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설정입니다. 그리고 몇 마디 더 하면 이제 끝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짧습니다. 한 20몇 페이지밖에 안 돼요. 네. 아 근데 정말 그 뭐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애청자분들이 감이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데 마치 소나기를 읽고 난 다음에 황순원의 소나기를 읽고 난 다음에 그 요운이 네. 계속 남잖아요. 네. 혹은 뭐 알퐁스 도데의 별 같은 소설을 읽고 나서 요운이 계속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짧은 소설이 굉장히 요운이 남아요. 네, 저는 보면서 울었어요. 진짜로. 네, 네. 저도 약간 눈물 조금 네. 울컥. 네. 음. 그러니까 사실은 플롯 자체는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현대 단편 소설이 훌륭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기준에서 이렇게 뒤에 엄마의 편지가 나와버리는 건 사실은 굉장히 촌스러운 설정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마지막에 배치한 곳이 주는 어떤 힘이 되게 느껴지는 소설이었어요. 하여튼 상 3개씩이나 받을 만한 거냐라고 네. 묻는다면 뭐 네. 글쎄요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잘 쓴 단편이다라는 네. 거는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진짜 20페이지 정도 짧은 분량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맞아요. 무슨 중국 현대사의 비극, 네. 네, 네. 매매혼, 거기에 여성 인권, 여성 그 이민 가족 세대 간의 갈등, 갈등 그리고 인종차별 인종차- 다 들어가 있어요. 진짜. 이 짧은 안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독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함의들이 이 소설의 짧고 아름다운 소설에 들어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더 가치가 네. 높아 보였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훌륭한 것 같아요. 자 넘어가죠. 네. 지금 마음이 되게 바쁘셔져요. 마음이 바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조금씩이라도 언급하고 좀 별로인 건 별로라고 말을 하고 해야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다 읽은 다음에 본인들의 생각하고 좀 비교도 해볼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두 번째, 네. 천생. 그러면 두 번째 천생연분과 저는 레귤러라고 하는 소설을 같이 엮어가지고 그냥 제가 그렇죠. 얘기하자면 네. 천생연분과 레귤러는 약간 저는 만약에 영화 네. 시나리오 쓰는데 관심이 있는 시나리오 작가나 감독이라면은 야 이런 설정을 약간 비틀어 가지고 영화 한 편 할리우드 영화 같은 거 한 편 만들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천생연분은 연애 상대를 인공지능이 골라주는 네. 뭐 이런 게 설정이죠. 네. 네, 그러니까 연애 상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을 마치 애플의 시리 같은 애가 네. 중간에 계속 끼어들어가지고 오늘은 이거 입는 게 어떨까요? 맞아요. 오늘은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마스크 꼭 쓰고 나가야 돼요. 심지어 아침 메뉴까지. 네, 아침 메뉴까지 그리고 요즘 운동을 통 안 하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러면서 뭐 몇 킬로 뛰고 오세요. 네. 뭐 이런 것까지. 그리고 요즘에 너무 우울하죠. 이제 여자친구 사귈 때가 된 것 같아요. 마침 당신한테 딱 맞춤한 여자친구 프로필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여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둘이 만나면은 너무 서로 말도 잘 통하고 취미도 똑같고 외모 취향도 똑같고 등등등등. 그 결말은 이제 약간 예측 가능한 분위기로 이루어지는 느낌이 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매트릭스식의 결말. 맞다. 맞아요. 그러네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해요. 매트릭스식의 그래서 결말. 어디서 본 듯한 설정이기도 한데 네. 또 지금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나 컴퓨터에 의존하는 어떤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같은 것도 네. 살짝 들어 있고 그래서 정말 그냥 영화 같은 거 만들어 봐도 네. 괜찮을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뭐 어마어마하게 막 훌륭하다는 느낌은 없지만 네. 근데 네. 또 항상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서도 그냥 그 설정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취향에 맞게 선별하는 정보 안에 사실은 편견과 세계관과 그런 것들이 숨어 있어서 이렇게 왜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실은 살고 싶은 동네를 추천을 하는 것에 이미 흑인 배제를 하는 그 정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인공지능이 선택해주는 것들이 가치 중립적이지 않고 그 안에 이미 그런 편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으로 가다가는 인종 문제, 빈부 격차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질 것이다를 중간에 보여주는데 그게 좋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세상에 갖는 문제점을 굉장히 네. 날카롭게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 그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 네. 이제 개념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SNS나 이런 거에 의존해가지고 뉴스를 접하게 되면은 맨날 자기한테 익숙한 정보, 익숙한 뉴스, 좋아하는 뉴스만 보게 되다 보니까 세상을 보는 시각이 더욱더 편협해진다라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스토리 속에서 그냥 정확하게 네. 보여주고 있어서 뭐 저는 뭐 어느 정도 이상의 수작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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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전체 여기 있는 14편 중에서 평균 이상은 된다. 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참 뒤에 나오는 책이 저 소설이지만 레귤러 얘기를 하자고 했으니까. 네, 레귤러도 제일 스릴러 소설스럽잖아요. 레귤러가 거의 제일 긴 편, 제일 길진 않군요. 하여튼 꽤 긴 한 편인데요. 탑3 안에 예. 들죠. 네, 긴 그 걸로. JRP도 재밌었죠. 레귤러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재밌었어요. 스릴러적으로. 네, 스릴러적으로. 네. 그래서 이 레귤러도 네. 영화로 하면. 만들면 네. 괜찮을 것 같은. 왜냐면 캐릭터들도 확실하고. 네. 이 저는 14편 중에서 영화로 만들면 제일 성공할 작품이 레귤러다. 네. 네. 근데 이거 약간 너무 하드보일드에 너무 전형적이지 않아요? 그 그러니까- 여자로 바뀌었다 뿐이지. 그러니까 영화가 되는 거예요. 네. 너무 막 이렇게 생뚱맞으면은 그쵸. 오히려 익숙하지 않은데. 그쵸. 그러니까 뭐 이런 설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총을 겨누지 못해가지고 딸을 범죄자에게 희생당한 여자 경찰이 주인공이에요. 전직 여자 경찰. 네. 그 매춘을 하는 여성이 살해를 당하죠. 당합니다. 그리고 그 레귤레이터라는 네. 이제 장치가 네. 등장하는데 이게 사람의 감정을 조절해주는 너무 흥분하면 가라앉히고 너무 가라앉으면 좀 약간 업시키고. 업시키고 이런 장치를 말하는 거고 이제 사람들이 그런 장치를 달고 다니고 필요하면은 끌 수도 있고 잠시 네. 뭐 이런 기계가 있고요. 근데 이제 경찰한테는 그런 장치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네. 항상 위급한 순간에도 이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를 유지하지 못해서 딸을 잃은 이 전직 여성 경찰이었던 탐정은 그 레귤레이터에 굉장히 전적으로 의존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매매춘을 하다가 이제 딸이 죽은 이제 어머니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자꾸 무슨 조직 폭력의 희생자라고 그냥 치워버리려고 하는데 내 딸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좀 밝혀달라. 왠지 너는 무시하지 않고 해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진짜 살인범을 추적을 하는 거죠. 그거까지는 그 설정은 얘기를 해도 스포일러가 안 되겠죠? 네네. 네. 그 여성 살해당한 여성이 사실은 눈 안에다가 렌즈를 네. 그 카메라 촬영 장치를 네.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 놓았다라는 게 설정입니다. 네, 눈 임플란트죠. 네, 눈 네. 임플란트. 눈 속에 카메라가 임플란트로 들어있는. 네. 그 설정으로 그 여성이 살해를 당했고 이 경찰관이 이제 범인을 찾아가는 그 이야기인데 뭐더 얘기하면은 이제 재미없으니까요. 네. 네. 상당히 그 할리우드 영화스럽고 네. 굉장히 말이 되는. 재밌어요. SF를 보면서도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를 이제 JYP는 따지면서 보는데 레귤러는 상당히 말이 된다. 근데 SF는 원래 네. 훌륭한 SF는 말이 되는 SF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논리적인 구조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게 이제 훌륭한 SF와 좀 허술한 SF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레귤러라는 작품은 글쎄요 한 30년이면 현실로도 가능한 일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고 싶어요, 레귤레이터. 아 그래요? 네. 진짜요? 네, 저는 평정을 항상 이렇게 유지해주는 기계를 달고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정이 올라가서 그렇습니까? 내려가서 그렇습니까? 평정을 유지하는 기계를 달고 있으면은 YG를 보고서 밟아버리고 싶다. 뭐 왜 이런 그러세요? 얘기는 안 하시겠죠? 진짜 오해할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아직도 책걸상 녹음하러 오면 엄청 떨리거든요. 엄청 떨면서 오거든요. 전혀 안 아직 하시죠. 정말 이런 걸 조절해줄 수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 레귤러라는 작품은 이제 그런 설정이었고요. 이제 네. 즐거운 사냥을 하길 굿 네. 헌팅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JYP 별로 재미없었죠. 이건 뭐 그냥 예. 네. 구미호 이야기죠. 구미호 이야기. 그렇죠. 뭐 말하자면 구미호 같은 이야기. 네, 이렇게 중국 요괴인데 인간으로 변신을 하지만 사실은 여우인. 그래서 이제 이 요괴를 잡으려고 퇴마사 같은 말하자면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잡으러 갔다가 아들이 그 중국 요괴의 딸이랑 약간 우정 비슷한 감정을 느껴서 살려줘요. 살려주면서 이제
겪는 이야기. 네, 네.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차 일자리를 잃어가는 네. 단순 노동자의 애환 같은 아, 거를 그쵸. 다룬 듯한 느낌도 약간 그리고 있고. 약간 전통과 현대의 네. 갈등과 충돌. 네, 그러니까 이게 현대로 가면서 요괴들도 같이 힘이 빠져가면서 네. 점점 요괴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힘들어지는 그런 설정이 들어가죠. 그 상태 변화라는 다음 작품 바로 아, 이거 그냥 넘어가죠. 끝인 거예요? 뭐더 하실 말씀 있으면. 너무 아니 JYP 철저하게 JYP 위주로 지금 방송이 진행돼. 나 설마 이게 끝? 그냥 더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 이제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봐. 네. 네, 네. 이렇게 가면은 이제 뒤에 좋은 작품 얘기를 못 하거든. 맞아요. 그렇죠. 예. 네, 저도 이건 패스에 불만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일일이 다 할 이렇게 수는 없는 것 네. 같아요.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좋은 것만 그래. 네. 하나씩 뭐 하나씩 얘기할까요?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스테이지 체인지 상태 변화는 영혼을 들고 다닌다라는 재미있는 설정이 네, 네. 있다는 정도 하고요. 뭐 이것도 뭐 그렇게 뭐 저는 근데 이거 좀 재밌었어요. 음. 네, 상 받은 작품은 아니죠. 이거 상 받은 작품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음, 근데 이게 좀 영혼이,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 저의 영혼이 물건이 돼가지고 같이 태어나는 설정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영혼이 얼음이고 어떤 사람은 영혼이 커피고 뭐 약간 이런 설정인데 설정 자체는 너무 재밌지 네, 않았어요? 그리고 그 설정이 황금 나침반이라고 하는 네. 판타지 소설의 설정에서 네, 좀 차용한 가지고. 거라고 저자도 이야기를 하고 네, 있죠. 네. 뭐 설정은 깜찍했습니다만 뭐 네. 너무 짧은 거는 일단 만 것 같은 그 느낌이 설정을 들어서. 잘 살리지 못했다. 네. 네. 다음 작품이 저희 세 사람의 의견이 조금 엇갈리는 건데요. 아, 저는 되게 너무 좋았거든요. 파자 점술사라고 그 한자 파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 네. 파자 다 아시겠죠? 예, 글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뜻풀이하고 뭐 점치는 것 같은 거. 파자 점술사라는 작품인데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전체에서 한 탑3 서너 개의 최고 작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페이스북에다도 이 종이동물원 소개를 하면서 이 파자 점술사 이야기도 했는데 그 현대사의 비극을 이렇게 서정적이고 아름답게 좀 짧은 소설에 담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그 저도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이 네. 파자를 실제로 이렇게 통해서 파자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소설을 이끌고 가는 그 재주 네. 그것도 아주 훌륭했고 그 다음에 많이들 아시는 이게 이제 228 이제 타이완 섬의 그거를- 228 사태를 그거를 다룬 거죠. 네, 네. 모티브로 다룬 소설이에요. 그 한국의 5.18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은 네. 그리고 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요. 대만은 2월 28일이 국가 기념일 같은 걸로 지정은 되어 있으나 거의 아무런 기념 행사 같은 거를 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대만의 이제 대만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두 축이 이제 그 본성인과 외성인이잖아요. 원래 대만에 살았던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국공 내전 때 결국에는 공산화되면서 중국이 이제 섬으로 건너온 이제 외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외지인들이 모든 권력을 잡으면서 그 내성인들이 차별을 당하거든요. 그 두 갈등 속에서 이제 생긴 비극적인 일이 그 228 사태인데 네, 그 228 사태의 현대사의 비극이죠. 그렇죠. 그 현대사의 비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써놨는데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 228 사태 때를 배경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거는 1950 몇 년도고요. 51년이든가 그런데 이 책의 소설의 배경은 61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 228 사태 이후에 그 228 사태가 촉발한 어떤 갈등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네. 생기는 비극 뭐 이런 일이라고 살 수 있죠. 근데 혼비이 작가님은 별로셨다면서요. 네. 근데 이건 취향인 것 같아요. 되게 싫다고 막. 네. 그러니까 이건 취향인데 약간 현대사의 비극을 다룰 때 이제 약간 재현을 하는 뭐 감독도 그렇고 작가도 그렇고 어떤 재현의 윤리학적 측면을 따져봤을 때 뭔가 저는 약간 켄리우가 재현의 윤리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는 작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끔찍한 방식으로 네. 사실 끔찍한 대목이 있거든요. 제가 서정적이고 아름답다고 했지만은 또 끔찍하고. 끔찍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셋 다 너무 좋아하는 이 뒤에 다룰 역사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들도 이제
끔찍한 부분을 다루는 캔리우의 어떤 시선에서 저는 약간 관음증 측면적인 측면이 좀 있다 같은 약간의 의혹이 있는데 파자점술사 같은 경우는 정말 한 현대사의 비극을 서정적으로 그리면서 그 사이에 되게 잔혹하고 가혹한 장면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것과 그런 가혹한 결과를 만들어낸 그 릴리라는 여자와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일을 넘어가는 방식이 저는 되게 불쾌했어요. 네. 네. 자, 이 책을 읽어보시면 네, 저게 무슨 얘기인지 정말 잘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47년의 일이군요, 이 팔은. 그리고 61년도를 배경으로 해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네. 한 사건? 근데 정말 작품적으로는 되게 뛰어나다고 저도 생각해요. 너무 파자술 자체도 너무 매력적이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대만만큼이나 한국에도 현대사의 비극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일, 저런 일이 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변주되었다라는 그쵸. 사실을 또 떠올릴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더 아마 국내 독자들이 이 파자점술사를 읽는다면 좀 가슴이 아플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그 와중에 막 월드 시리즈도 나오고 뭐 네. 양키스와 레드삭스도 나오고 하여튼 그런 흥미로운 소설이었고요. 그 다음에 고급 지적 생물종의 책 만들기 습성이라고 하는 희한한 제목의 아주 짧은 소설이 있는데 그리고 이건 이제 뒤에 나오는 상급 독자를 위한 비교인지 그림책. 네, 역시 또 더 희한한 제목의 저는 이거 둘 다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라서 그냥 그랬어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탑3 안에 들지 않을까. 아, 이게? 너무 야, 재밌었어요. 진짜 작가인데.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진짜 작가를 보는 취향들이 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 설정은 이런 겁니다. 지구인이 아니고 전혀 다른 방식의 그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외계인이 있다면 그 외계인은 어떻게 책을 만들까? 그리고 그 외계인은 어떻게 그림책을 읽힐까? 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네. 되게 독특한 상상력으로 네. 담아본 소설이에요. 특이한 상상력의 발휘라는 측면에서는 네. 네, 인정. 네. 네. 근데 하지만 약간 설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사물, 자연, 우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우주인들이 써가고 있는 책이고 글이다라는 맞아요. 이 간단한 메시지를 사실은 네네. 이렇게 늘려놓은 건데 읽으면서 되게 설렜고 좋았어요. 저 보르헤스 같은 느낌도 좀 나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막 콘택트의 한 장면인데 영화 콘택트라고 네.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처음에 이제 막 작은 그 지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네. 우주로 가는데 맨 마지막에는 그게 이제 어떤 소녀의 눈 속에 딱 들어있는 그치, 약간 그런 뭐 느낌. 그런 느낌. 아 맞네요. 정말 네, 정확히 네. 그 장면이네요. 네. 자, 뭐 동의합니다만 이 책이 요 작품이 한 12페이지 뭐 20페이지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제가 그냥 재밌게 잘 읽었지. 이거를 만약에 바르도의 링컨처럼 한 저도 그랬어요. 100페이지, 200페이지씩 썼으면 그럼 막 귀신 시나랄까 찢어버릴 수. 저도 너무 길었으면 안 읽었어요. 짧으니까 뭐 네. 용서. 네. 찢어버렸겠다. 시뮬라크럼? 네. 요 뭐였죠? 이게 하도 많아가지고 기억도 안 이게 나요. 아버지가 네. 이제 시뮬라크라라고 과거에 외도했던 여자들의 아. 그걸 재현해가지고 네. 그 여자 이거는 AR보다도 한 단계 더 한 단계 더 나아가. 나아가. 훨씬 네, 네. 네. 뭔가를 이렇게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뭔가를 그쵸. 만들어 놓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너무나도 외도를 많이 하니까 네. 어머니가 경고를 한 거죠. 당신 그렇게 외도를 하면 나 더 이상 살지 않고 우리 가정은 깨진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외도는 안 할 테니 내가 예전에 외도했던 여성들의 분신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저장해 놓은 네. 걸 가지고 내가 좀 정기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만 허락해 달라. 네. 뭐 이런 설정인데 네. 이제 그걸 이제 딸한테 목격을 당한 거예요. 그죠. 딸이 아버지를 굉장히 혐오하게 되는 거죠. 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네. 이러면서 뭐 그러면서 생기는 이제 딸과 이야기. 아버지 사이의 갈등 네. 이야기인 거죠. 네. 되게 박범신 작가 세대가 썼을 것 같은 SF 아니에요? 이게요? 이거 싫었다 이거죠. 한수산. 한수산 부처 뭐 이런 거. 아 웃겨. 자, 지금 보니까요. 5편 우리가 남았습니다.
5편이 다 문제작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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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파. 네. 그 웨이브 네. 파. 요거는 우리가 영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택할 어떻게 거냐 택할 거냐 말 거냐. 말거냐라는 음. 화두를 던지는 작품이다. 네. 그 외에도 정말 이제 그러니까 지구에서 어떤 미래의 행성으로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행성에 도착을 했더니 이미 사실 우리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더 빠른 기술로 이미 도착한 미래의 어떤 인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인류들과 또 새로운 행성을 찾고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나중에 굉장히 철학적인 이슈를 다루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뭐 방금 JYP가 이야기한 것처럼 영생을 얻을 기회가 있으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네, 그것부터 유한성을 시작하죠. 네.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함을 선택할 것인가에 있고, 궁극의 인류의 진화의 기결은 어떤 모습일까? 네. 상당히 읽다 보면은 섬뜩하다 그럴까요? 네. 진짜 이런 세상이 오면은 야, 그거 어떻게 사냐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아 그리고 약간 정말 인간의 본질은 무엇일까? 인간다움이라는 거 뭘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여기서 보면 나중에 인간의 몸을 버리고 금속 몸을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순간도 오잖아요. 네. 게다가 심지어 그 금속 몸마저 버리고 빛으로 이제 선택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그래서 인간다움이라는 거 이 뭘까? 파라는 소설은 그러니까 SF라는 장르가 독자들한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나 감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 중에 하나 네.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우리가 지금 일부 작품들은 너무 스포일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맞아요. 걱정이 조금 들긴 드는데요. 뭐 이미 해버렸으니 어쩔 수 없고. 네. 근데 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디테일 읽는 것 자체만으로 괜찮아요. 네. 네. 다음 작품 가죠. 모노노아 와레. 모노노아 아래도 이제 상을 받은 작품인데, 네. 저는 이 소설책에서 요온이 제일 많이 남는 작품 중에 하나였어요. 요거는 이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영화보다는 KBS 같은 데서 이렇게 단편 드라마로 방송하면은 딱 좋을 것 네. 같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SBS 말고 그러니까, TVN 말고 예. KBS가 그러니까 방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서정적이고 영상이 아름다운 영화를 잘 만드는 네. 감독이 네. 단편 영화 네. 같은 걸 만들면 딱 이런 소설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켄 리우가 일본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의 그 단가 있잖아, 네. 하이쿠의 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그쵸. 일본 여자랑 사귀어봤을 것 같아요. 왠지. 여기 너무 일본 여자와 너무 잘 그려내잖아요. 뒤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설정 자체는 굉장히 대만 여자랑도 사귀었을까요? 자 여러분 네. 이 설정 자체는 굉장히 SF적인 설정이에요. 이제 소행성이 날라와가지고 지구가 네. 이제 멸망하게 되기 직전의 상황에 이제 탈출할 수 있는 인류가 굉장히 소수고, 네. 그러면서 일본 사람 중에서는 딱 한 명만 네. 그 이제 기회를 얻은 거예요. 네. 이제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 네. 뭐 미래판 노아의 방주 같은 거잖아요. 네, 이제. 네. 근데 파도 그렇고 모노노아르도 그렇고 저도 되게 여운이 있었는데 약간 뭐랄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제가 이 다음에 혹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약간 죽음을 준비하면서 읽고 싶은 단편들이었어요. 이 두 맞아요. 개가. 그 네. 저는 종이동물원이나 모노노아 와레는 읽으면서 눈물 찔끔, 네. 약간 울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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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노노 아와레는 좀 그런 계열. 제가 아까 KBS라고 표현한 게 참 건전하고요. 이렇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 세상에는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설정 재밌었습니다. 태평양 횡단 터널 약사라는 요거는 이제 아까 배웠으니까 제가 요건 이제 대체 역사 소설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재밌더라고요. 요거. 네. 네. 이 대체 역사 소설을 쓰려면 역사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일단 정해야 되는데 네. 스케일이 남다릅니다. 네. 이 켄이라는 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태평양 횡단 터널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하는 어떤 시점에서 그 태평양 횡단 터널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약사, 그렇게 이제 짧게 소술한
이야기인데 네. 그 여러분들 무슨 이게 미래의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태평양 횡단 터널이 만들어진 시점은 60년대. 60년대. 1960년대 완공이 되고 네. 만들기 시작한 건 1930년대 후반으로 네. 설정이 되죠. 네네. 그러니까 대공황의 와중에서 일본이 미국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공항을 벗어나기 위해서 태평양 횡단 터널을 삽질을 하자. 양쪽에서. 너희는 미국에서 와. 우리는 일본에서 갈게. 네. 그러면서 이 태평양 횡단 터널의 삽질 때문에 대공황을 극복을 하는 거예요. 네. 당연히 미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이 태평양 횡단 터널을 계기로 해서 몇 가지 조치들이 생기면서 독일에서 나치스가 집권을 하지도 않고 여전히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고 네. 뭐 이제 이런 식의 상황인 네. 거죠. 네. 그 소설의 배경이 60년대고요. 터널은 지금 보니까 29년부터 38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10년 동안 대공황이 딱 만들어진 시작한 거고 시점부터 터널이 완공된 이후에 세월이 조금 더 지난 시점에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영화로 만들기는 어려울 거예요. 너무 CG가 많이 필요하고. 근데 읽다 보면은 되게 그럴 듯해요. 그러니까 네. 참 역사의 한 순간에 약간의 우연히 경로를 바꾼다면은 어떻게 될까 세상이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독자들한테 제안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참 많은 코드들이 네. 곳곳에 슬쩍슬쩍 들어가 있어서 네. 특히 이제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네. 중국 사람들이라면 네.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또 다른 느낌으로 읽을 네.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놀라운 게 어떻게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짧은 분량 안에 다 이렇게 소화를 하는지 그러니까요. 천재과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천재과예요. 놀라워요. 네. 그러니까 천재과예요. 이 태평양 횡단 터널 약사도 그렇고 뒤에 할 역사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지난번에 했던 데니스 로에인이었으면 이걸로 1000페이지를 1000페이지짜리. 책 두 맞아요. 권을 썼을 JYP 텐데 계속 투덜대면서 400페이지로 썼어야 해요. 뭐 이러면서. 근데 이걸 다 담아내는 게 너무 놀라워요. 정말. 자, 이 켄 리우가 정말 그러면 장편도 잘 쓰느냐?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제 쓰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 기대는 됩니다. 초한지 그 중국 고전인 초한지를 모티프로 한 스페이스 오페라죠. 스페이스 오페라. 우주 전쟁 이야기. 민들레 네. 원정기 네. 맞죠? 민들레 왕족이. 민들레 네. 왕족이. 왕족이. 민들레 왕족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아마 첫 편을 탈고를 했고요. 3권짜리 책인 것 같은데요. 네. 셋 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는 안 나왔고 이제 영어로는 아마 1권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조만간 국내에 번역이 되어가지고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기대하고 있어요, 되게. 진짜 세 권인데 괜찮으시겠어요, JYP? 안 보려고요. 일단 YG가 다 읽은 다음에 뭐라 그러는지 들어보고. 네. 네. 그러니까 이 초한지를 어떻게 SF로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네. 또 그 전쟁 이야기로 만들었을지가 너무 기대되는 네. 거죠, 저는. 네. 캔리우니까. 네. 자, 아무리 빨리 해도 오늘 방송은 특별히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네. 송사와 원숭이 왕. 요건 참 약간 어처구니 없는 설정이었는데. 하지만 앞뒤가 맞잖아요. 앞뒤 다 맞고요. 이건 도대체 시대 배경이 언제예요? 옛날인가 이건? 청나라 시대죠. 청나라 시대. 네. 근데 이제 청나라가 이제 한족을 점령을 하면서 이제 당연히 뭐 약간의 그런 좀 민간인 학살 같은 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청대를 배경으로 해서 권력의 민간인 학살을 이야기하고 그걸 감추려고 하는 권력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결국에는 이제 약간 현대사의 여러 가지 비극에 대한 네. 운유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SF적인 요소가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없죠. 아예 네. 없죠, 그냥. 네, 네. 그죠? 제가 잘못 읽은 게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아무런 SF 요소가 그쵸.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자기 소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작가, 프로그래머, 변호사 이 세 가지 정체성이 고스란히 자기 작품에 투영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책은 변호사 정체성. 왜냐하면 변호사가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지렁이 글 모르는 무지렁이들을 대신해서 네. 글 좀 아는 네. 동네 한량 선비가 송사를 대신해주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뭔가 돈도 조금 챙기고 음. 이런 약간의 사기꾼 계열의 그 동네 변호사가 뭔가 심각한 심각한 일이 휘말려 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 약간 저는 모노노아 와레의 약 풍자 버전 네. 같은 느낌으로 좋았어요. 그러니까 켄리우가 사실은 모노노아 와레의 남자 주인공이라든지 여기 송사와 원숭이의 왕의 그 변호사 같은 이상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어.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되고 싶다. 음. 그리고 그런 사실 근데 약간 동양적 코드예요. 네. 동양적인 군자. 그쵸. 그리고 이 소설은 뭐 재밌게 잘 읽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지은이의 말 에필로그 같은 걸 보면 이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였네라는 거에서 또 한번 그러니까 놀라게 되는. 앞뒤가 딱 맞는 거죠. 네. 자, 가장 길고도 가장 좀 문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네. 한 편 남았는데요. 역사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들 부제가 있어요. 동북아시아 현대사에 관한 다큐멘터리. 자, 이 방송을 저희가 3월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3.1절 특집. 3.1절 특집이죠. 네네. 731 부대가 등장하는 네. SF 소설. 상당히 저는 이제 그 설정을 731 부대가 나온다라는 거는 뒷표지에 적혀 있으니까 네. 뒷표지인가 뭐 어딘가에 적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나오나 쭉 보는데 계속 안 나오는 거죠. 마지막 한 편이 딱 남았으니까 아 당연히 이제 이게 그건가 보다라고 알고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또 구성이 될 줄은 전혀 네, 몰랐죠. 정말 이럴 줄은 그쵸. 몰랐습니다. 뒤통수 한 대 제대로 맞았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 뭐가 나올 줄 알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세상에 이렇게 그리다니. 이제 21세기 어느 시점에 동북아시아 현대사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찍게 되는데 그 다큐멘터리의 파편의 내용들이 이제 소설에서 계속해서 나오면서 소설이 구성이 되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와 역사학자 부부가 과거의 어떤 시점을 가서 그 시점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장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여행 비슷한데 실제로 과거로 가는 건 아니고 네, 과거를 잠깐 우리 영화 보듯이 볼 수 있는 장치 이런 걸 개발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양자역학의 얽힘 현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신비한 과학적인 모티브를 또 살짝 집어넣은 거죠. 이거 김상욱 교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말 되는 건지? 김상욱 교수님이 말이 안 된다고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양자역학의 얽힘 현상은 굉장히 신비한 현상이에요, 진짜. 진짜로? 네, 그런 게 진짜로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어떤 상자 안에다가 그 빨간 공인지 파란 공인지를 확정을 짓지 않고 안드로메다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딱 열어보면 빨간 공이면 지구는 자동으로 파란 공이 되는 겁니다. 그 너무 신기한 현상인 거죠. 그거? 그러니까 쌍에 대해서 막 들어본 이렇게 것 같아. 들어본 거 같으시죠? 그런 게 양자의 얽힘 현상인데 그걸 모티프로 해가지고 이제 과거의 어떤 시점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한 건데 그래서 이 숨겨지고 일본이 아직도 인정을 하지 않는 732 부대의 진실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으니까 그걸 까발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순조롭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그려놨는데 네. 정말 역사학의 본질은 무엇인가? 네, 진짜 웬만한 인문서보다도 네. 역사가 무엇이고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바라봐야 될 되고 것인지. 그리고 과거의 그런 은폐된 네. 그런 반인륜적인 사건, 학살 사건을 부정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네. 시선에 대해서 네.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그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말 그럴듯하게 네. 잘 해놓아서 그러니까 역사관에 대해서 제가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게 만든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소설이 어떤 역사 소설보다도. 게다가 그냥 미래 여행도 아니고 우리가 그 과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1950년 1월 1일 저녁 6시에 그 과거를 가면 저는 그걸 볼 수 있지만 그 과거가 지워져요. 그래서 그 과거는 우주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1950년 1월 1일에 그 저녁 오후 6시가 지워진다는 설정이 정말 신의 한 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역사라는 건 이제 사료가 중요한 거냐 네. 아니면 진술, 그치, 기록으로서의 경험 이런 게 중요한 네. 거냐. 그래서 이제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증언이 있는데 네. 그 증언을 어디까지 신뢰할 것인가. 그치.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저희 그 뭐 위안부 할머니들을 네. 둘러싼 네. 그 할머니들의 그 증언을 우리가 맞아요.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네. 증거는 그 할머니들의 증언과 네. 배치되는
증거들이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논쟁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뭔가 켄 리우 스스로 네. 나름의 입장이 있고 네. 그리고 또 그걸 독자들한테 이제 딱 제시를 하는 거죠. 네. 이 소설로. 그래서 이 그쵸. 하여튼 이거는 게다가 형식적으로도 뭐 쭉 서술하는 게 아니라 막 중간중간 여러 사람들 인터뷰 같은 인터뷰. 것도 나오고 근데- 되게 심각하고 그런 끔찍한 이야기들인데 곳곳에 또 유머도 들어있고 네. 아주 희한한 네. 스타일의 그 이 다큐멘터리 형식을 켄 리우가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정말 배치를 잘했고 그 중간중간 나오는 인터뷰들도 너무 생생하잖아요. 네. 그 부정론자들의 그 차가운 논쟁도 그렇고 네. 사실 우리 5.18이라든지 4.19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하는 대단한 그 단편이었어요. 이거에 관련해서 인터뷰하는 사람 중에 그 중국에 사는데 소니 대리점 사장님 아, 뭐 이런 사람 나오는 장면이 되게 웃기고 네,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네. 있는. 네. 자, 저희가 뭐 아주 수박 겉핥기식으로 정신없이 14편의 설정, 뭐 어떤 재미 내지는 감동의 강약 이런 거를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거 들으시고 진짜 한번 읽어보시고들 싶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이 도대체 드실 뭔데 것 저렇게 같아요. 호들갑을 떨어 이러면서. 네, 정말 너무 훌륭했어요. 네. 네, 책걸상이 이 봄에 야심차게 추천하는 네. SF. 네, 그래서 음. 당대 SF 단편 소설이나 중편 소설의 최고의 성취를 네.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책이라는 점에서 저는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테드창의 소설 같은 걸 좋아했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미 읽어보셨을 테고요. 네. 그 2권, 3권 막 10권씩 쓰는 그 거창한 SF 작가들도 뭐 나름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이렇게 짧게 네. 네. 끊어치면서 여러 개를 쓰는 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또 새로운 스타일의 훌륭한 이야기꾼이 아닌가. 그리고 JYP 취향. JYP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문장 자체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다워요. 너무 문학적으로 글을 잘 쓰는 사람이다. 하버드 대학 영문과 인정. 아 요새 하버드 영문과 너무 너무 많이 인정하고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우리가. 있어요, 저희. 재수 없어요. 네. 뭐 저희가 지금 좀 훌륭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다 하버드 대학 영문과 셀레스트 출신이잖아. 잉, 네, 게브리얼 제빈. 제빈. 네. 그러니까 이걸 읽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서점에서 일단 머릿말부터 읽어보세요. 셀레스트 잉이랑 켄 리우는 아나? 저도 그거 알것 같은데. 궁금했는데. 네, 알 것 같은데 비슷한 또래인데. 네. 그리고 또 한살 차이인데? 또 중국계고. 아 맞네요.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알 거 아니야. 쟤 중국계, 그치. 나 중국계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머릿말부터 꼭 둘이 사귀었을지도. 읽어보세요. 약간 범생이과도 좀 비슷한데. 네. 지금은 서로 다른 사람이랑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어봐야 되나? 자, 오늘 켄 리우의 종이동물원 읽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